2018년 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힘이 부딪히기 시작했으며 일본과 러시아의 시선 역시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위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는 강대국들의 사이에서 무수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If you're small, you have to either be clever or very quiet. Provide security to your people. Neutrality is a very difficult position. Good, smart leaders in Seoul. 다시 찾아온 냉혹한 패권 투쟁의 시대. 한반도의 역사를 통해 찾아낸 패권 교체기의 생존 전략. 이제 그 5,000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반도 북부의 강들은 일찍 얼어붙습니다. 특히 압록강은 12월이 되면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할 정도가 되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0년 전인 서기 1018년 겨울, 이 얼어붙기 시작한 압록강변에 대규모 군대가 집결합니다. 그들은 11세기의 동아시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존재, 신흥강대국 거란이었습니다. 압록강변에 집결한 거란군의 목표는 고려였습니다. 당시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은 무려 30년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북방에 떠오르는 강자 거란은 이 지긋지긋한 공방전을 끝내기 위해 전면전을 펼칠 각오로 침공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지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0여 년간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바로 이 전쟁을 통해 만들어졌죠. 그런데 고려와 거란은 왜 이렇게 전면전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고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11세기) 동아시아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란족이 일어난 곳은 모든 유목민족의 고향 몽골 초원입니다. 그런데 유목의 땅 몽골에는 말과 양만이 아니라 남쪽의 농경민족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동물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낙타입니다. 고려와 거란의 분쟁은 바로 이 낙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려가 한반도를 통일한 직후였던 서기 942년, 거란은 50마리의 낙타를 예물로 고려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냅니다. 신생국가인 고려에 우호를 표하기 위해서였죠. 낙타는 고려로서는 처음 보는 매우 진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거란은 기본적인 정책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방의 어떤 고려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거란은 고려와 화친 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러한 화친 정책의 일환으로서 거란이 고려에 낙타를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고려와 화해 정책을 통하고, 그 화해 정책을 이용해서
중국 대륙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거란이 고려에 낙타를 보내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개국 이후 처음 찾아온 낯선 강대국의 사절. 이것은 신생국 고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외교적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던 10세기 초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격동에 휩싸인 시대였습니다. 서기 907년 300년 동안이나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군림했던 당제국이 멸망합니다. 세상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0개가 넘는 나라들이 뒤엉킨 혼란과 전쟁의 시대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런 패권의 공백은 북방 유목민족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쟁취한 사람이 바로 거란의 건국자 야유라복이었죠. 서기 916년에 건국한 거란의 성장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924년에는 탕구트와 토요콘을 굴복시키고 925년에는 발해를 공격해서 이듬해인 926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936년에는 만리장성 남쪽인 연운 16주를 탈취하여 중원 진출의 교두보까지 확보했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강대국에 대한 고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자를 끌어내라! 놀랍게도 왕건은 거란이 내민 손을 모질게 거절합니다. 거란 사신들은 전부 섬으로 보내서 유배시키고 아마 나중에는 죽였겠죠. 낙타들은 개성 남대문 아래 만부교라는 곳 아래 시냇가에 묶어놔서 굶어 죽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타들은 혹독한 사막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는 동물들입니다. 만부교 밑에 묶여 있었던 낙타들은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낙타를 죽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강하고도 악한 나라이니 평화로울 때에도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태조 왕건이 후세 왕들에게 남긴 후뇨 10조의 내용입니다. 왕건이 거란을 우습게 생각해서 거란 사신을 처벌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하고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발을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왕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란의 사신이 고려를 방문하던 해로부터 8년 전인 934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에 거란에게 멸망당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의 발해 유민들과 함께 고려로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호족들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던 태조 왕건에게 발해 유민은 하늘이 보내준 원군이었습니다. 왕건이 거란 사신을 적대시한 것은 우리 민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원흉이다라는 것이었죠. 그건 중요한 대의 명분이죠. 근데 이제 이익관계라는 면에서 보면 발해 유민의 상당수가 그 당시 고려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후백제와의 오히려 수세에 몰려있던 고려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자산이 되고, 그리고 고려는 북방과 남쪽에서 양쪽에 지금 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방어선을 지켜줄 탄탄한 세력이 필요한데 발해 유민처럼 좋은 세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 당장 발해 유민의 이익이 되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거란은 너무 멀리 서서 발해는 치지만 여기까지 올 리는 없을 거다. 또 그러한 문제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태조 왕건은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발해 유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건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거란은 강대국입니다. 이런 강대국을 상대로 아무리 국내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경 발언을 일삼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입니다. 때문에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성호 이익은 왕건의 대응을 어리석기 그지없는 대응이었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왕건에게도 나름대로의 대책은 있었습니다. 먼 나라와 손잡고 가까운 나라와 싸운다는 원교 근공의 전략이었습니다. 고려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중국 중원의 국가들과 연합해서 거란을 견제하고 공격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거란의 1차 침략을 받게 되는 990년대까지 약 70년간 고려의 기본적인 대외 전략은 중국 중원 국가와 연합해서 거란을 견제하고 때로는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원교 군공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제시한 원교 근공의 개념이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것이었죠. 이 개념의 창안자는 전국시대의 전략가인 범수였습니다. 기원전 270년 진나라 소왕은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인 제나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Banju advised the king, who hoped to conquer the more distant country of Qi. He advised him first, what you want to do is you have to find a way to ally yourself with the distant country of Qi, which he hoped to conquer, and ally yourself with that distant country because we have two neighbors in between us and that distant country. So ally yourself with the distant, conquer your two neighbors, and then we have a wide open path to Qi. And he followed that advice, and they were successful. 범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는 공격하기도 어렵고 점령을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나라부터 먼저 점령한 후 마지막에 고립된 멀리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소왕은 이 전략에 따라 멀리 있는 강대국인 제나라와의 화친을 추구했습니다. 진나라의 화친 제의에 제나라는 희희낙낙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인 진나라가 화친을 청하자 덥석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을 아주 푹 놓았습니다. 제나라가 방심하는 사이 진나라는 주변국에 대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소왕뿐 아니라 이후 진시황에 이르기까지 범수의 계책에 따라 제나라와는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 위, 조 등 주변국을 공략하여 결국 천하통일이라는 위협을 달성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교 근공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은 멀리 있는 강대국인 명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바로 이웃한 여진족에 대해서는 팽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은 사군과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조선의 북방 영토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교 근공의 전략은 분명 효과적인 전략이기는 합니다.
진나라에서도 효과를 보았고 세종도 효과를 보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보다 강한 강대국이 구사하는 팽창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원교 근공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회들을 공격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팽창주의 외교 논리,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의 논리로 되기 쉽다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전략을 관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약소국이 다른 강대국의 원교 근공 논리에 포섭되어서 자기 주변에, 자기 바로 이웃에 있는 다른 강대국을 위협하는 어떤 군사적인 전초기지로서 또는 다른 강대국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약소국은 굉장히 내재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물론 고려도 팽창 정책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왕건 자신도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몰아내고 북방의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건의 북진 정책이 진심이었다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이었다면 뭔가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려 초기의 기록에서 거란 정벌을 위해 구체적인 전쟁 준비를 했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